안녕하세요. 에디터 신입니다. 여러분은 2021년에 가장 핫했던 산업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관심 갖고 계신 분야에 따라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전직 금융인 입장에서 현재까지의 제 대답은 BNPL입니다. BNPL, Buy Now, Pay Later 라는 문장의 약자인데요. 말 그대로 Buy Now, 물건은 지금 사고 Pay Later, 돈을 나중에 내도 된다.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는 온라인 할부 금융업체들을 뜻합니다. 할부 금융업이라고 하면 뭔가 올드해 보이기도 하고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카드 할부로 나눠서 사는 서비스와 본질적으로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할부가 가능한 기능을 기존에는 카드사들이 대출이자와 연체이자를 잔뜩 떼어가면서 제공했다고 하면 BNPL 업체들은 온라인상에서 이런 할부 서비스를 훨씬 더 저렴한 비용에 손쉬운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특히 신용카드 대출이자나 연체이자에 거부감을 느끼는 MZ세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더 빠르게 크고 있는데요. 이런 BNPL 서비스를 자사 서비스에 얹어서 할부 기능을 제공하는 온라인 상점들의 매출이 급증하는 식으로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다 보니 각종 이커머스 업체들부터 빅테크 업체들까지 BNPL과 본인들 사업을 엮을 건덕지가 없는지 다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전통 금융업계들조차도 BNPL 업체들의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기존의 신용카드 업체들 뿐만이 아니라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은행들 아니면은 실제로 쩐을 들고 있는 대형 보험사나 헤지펀드 같은 각종 투자자들까지 이런 BNPL 시장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BNPL 시장의 성장에 있어 방금 말씀드린 이런 전통 금융계 회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지점인 BNPL 업체들의 성장과 그 이면에 있는 금융계 인싸 기업들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BNPL이란 무엇인지 살펴보면요. 한국 사람들은 워낙에 근면성실하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서부터 신용카드 발급이 워낙 쉽죠. 그리고 카드 할부가 워낙에 시스템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보니 BNPL이라는 서비스에 대해 덜 와닿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해외로 나가보면은 일단 신용도 조회 절차가 한국보다 훨씬 빡세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신용카드 자체가 발급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고, 발급 절차 자체도 생각보다 오래 걸릴 뿐더러 발급되더라도 초반 신용 한도가 굉장히 짭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점을 파고들어서 기존 신용카드 시스템이 채워주고 있지 못한 특히 젊은 층인 MZ세대 고객들, 신용카드를 발급받기에는 아직까지 신용도가 부족한 이런 고객들을 타겟으로 BNPL 업체들이 생겨났습니다. 물건의 판매가 일어나는 접점에서 할부하라고 돈을 빌려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POS, Point of Sale Financing이라고도 하고요. 후불 결제라고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본질은 돈이 부족한 소비자들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형태의 대출 사업이고요. 물건이나 서비스 구매에 대한 심리적인 장벽을 낮춰주고 상점들한테서 판매 수수료와 소비자에게 대출 이자를 챙기는 개념인데요. 어쨌든 간에 BNPL 결제 옵션이 붙어 있으면은 이 물건을 지를까 말까 망설이던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게 되고, 이를 통해서 상점들의 매출이 오르는 윈윈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BNPL 업체들과 기존 카드사들 간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가장 큰 차이점은 BNPL 업체들이 소비자들 말고 상점들에게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온라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딱히 할부 이자나 수수료를 안 내도 된다는 점이, 만약에 낸다고 하더라도 카드 이자 내는 것보다는 훨씬 낮고, 만약에 연체를 하더라도 이자에 상한선이 있다는 점에서 카드보다 BNPL로 결제했을 때 훨씬 더 마음을 편하게 지를 수가 있는 구조겠죠. 근데 대신에 BNPL 업체들도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덜 떼는 대신에 상점에서 떼어가는 수수료가 훨씬 비싼 편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BNPL은 2에서 6% 정도를 떼간다고 하면은 신용카드는 2에서 4% 사이를 떼가죠. 그런데도 이런 높은 수수료에도 상점들이 왜 BNPL 서비스를 도입하느냐고 하면은 상점들에게 고객 트래픽을 모아주는 역할을 BNPL 서비스가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할부 이자가 낮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더 쉽게 지르게 해주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도 BNPL 자체 앱에서 상점들의 꿀딜 정보들을 모아다가 소비자한테 뿌리면은 그 꿀딜에 혹한 소비자들이 무이자 후불 결제로 통해서 새로운 소비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BNPL 서비스를 도입하면 BNPL 앱에서 알아서 물건들을 홍보를 해주니 본인들 매장을 더 널리 알리면서도 더 많은 소비자를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가맹점들 입장에서는 일타쌍피겠죠.
그래서 BNPL 업체의 3대장을 알아보면 글로벌 기준으로 스웨덴의 클라르나, 미국의 어펌, 그리고 호주의 애프터페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미국의 어펌과 호주의 애프터페이는 이미 상장에 성공한 회사들이고 클라르나는 초대형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의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기업들도 투자자 입장에서 전 세계 BNPL 업체들의 빨대를 꽂아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알리바바의 핀테크 자회사인 엔트그룹은 클라르나에 소수 지분 투자를 해서 들고 있고 텐센트는 애프터페이 지분을 일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대장 업체들은 다들 각자 자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영역을 확장 중이고요. 특히 이커머스 시장 성장에 올라탄 산업이자 대표적인 팬데믹 수혜 업종이 BNPL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오늘은 미국의 어펌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텐데요. 어펌은 핀테크 스타트업 조상님뻘 회사인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 출신인 막스 레브친이 창업한 회사입니다. 어펌의 경우에는 아디다스, 펠로톤, 월마트, 와비파커, 쇼피파이 같은 다양한 글로벌 상점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회사이다 보니 이들의 매출이 오르면 본인들의 매출이 같이 오르는 구조고요. 팬데믹 이후에는 특히 홈 트레이닝 업체인 펠로톤에서 오는 매출 비중이 급격히 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BNPL과 전통 금융계열의 접점을 오늘 더 구체적으로 예시로 들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펠로톤에 대해 조금 더 얘기를 하고 가면요. 펠로톤은 지난 영상에서도 다뤘듯이 비싼 홈사이클이나 러닝머신, 홈트레이닝 기계를 팔고 나서 기계를 구매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각종 온라인 홈트레이닝 클래스를 월 구독료 형태로 판매하는 회사죠. 팬데믹 이전에도 홈트레이닝이라는 새로운 흐름이 불어오면서 성장을 하고 있던 회사였는데요. 팬데믹 이후로는 헬스장이 문을 닫으면서 이런 홈트레이닝의 성장이 더욱 가속화되었었죠. 2020년 최고의 핫이슈 회사로 꼽힐 정도로 성장이 두드러졌던 회사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펠로톤이 일단 비싼 홈사이클 기계를 소비자들에게 팔아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펠로톤 기계 한 대당 가격이 1,500에서 3,000불씩 하는데요. 만약 처음부터 이 기계 값을 다 받고 판다고 하면은 애초에 홈트레이닝을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도 가격을 보고 나서 관심이 끊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펠로톤이 생각해낸 방법은 BNPL 업체인 어펌과 협업을 하는 방법입니다. 2015년부터 협업을 이어왔는데요. 펠로톤 유저들에게 어펌이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높은 초기 비용 없이 월 40불만 내면 기계를 구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소비자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다 보니 고객사인 펠로톤의 매출이 늘어나고 펠로톤 고객들에게 BNPL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펌의 매출도 동시에 늘어나는 선순환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2020년엔 팬데믹발 홈트 열풍으로 인해서 어펌 연매출의 무려 20%가 펠로톤이라는 하나의 고객사를 통해 나왔을 정도니 얼마나 중요한 고객사였는지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어펌 입장에서는 할부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한다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대출을 계속 해주고 있다는 거겠죠. 근데 어펌도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다 보니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대출을 해주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실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딘가에서 더 싸게 많은 돈을 계속해서 땡겨올 수 있어야 사업을 계속 키워나갈 수가 있겠죠. 돈을 땡겨오는 방법으로는 벤처 캐피탈이나 사모펀드 등의 투자를 받아서 아니면은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팔아서 이렇게 돈을 땡겨오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분을 무한정 팔아넘기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어딘가에서 돈을 빌려올 수 있다면, 대출을 해올 수 있다면 제일 좋은데요. 이 과정에서 마냥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닌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산을 재활용해서 돈을 빌려올 수 있다면 보다 영속적인 사업이 가능해지겠죠. 그럼 어펌 입장에서 다시 살펴보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재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건 기존에 할부를 제공했던 건들, 이런 건들의 잔액이겠죠. 즉 소비자들에게 대출이 나갔던 건들의 원리금 잔액, 그러니까 앞으로 소비자들로부터 되받을 돈이 어펌의 자산입니다. 어펌이 들고 있는 채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커머스 소비자들에게 할부해주는 대출이니만큼 각각의 대출건들 자체가 수십 달러에서 수천 달러 수준밖에 안 되는 영세 규모의 대출들이고, 이러한 할부 대출건들이 수만 개, 수십만 개씩 쌓여 있는 게 어펌의 이 재무제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출들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대출들을 한데 모아서 전통금융기관에 팔아넘기게 되는데요. 전통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저금리 기조 때문에 투자할 상품도 마땅치가 않은 상황인데 나름 괜찮은 금리가 나오는 이런 소비자 대출, 채권을 살 수 있는 개념이다 보니 어펌의 이런 대출을 사들이려는 수요가 있고요.
어펌 입장에서도 소비자들한테 미래에 받을 원리금을 지금 당장 채권 형태로 팔아넘겨서 원금을 한 방에 땡겨받을 수 있는 윈윈 구조가 됩니다. 이렇게 땡겨받은 돈으로 어펌은 다시 새로운 할부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이런 대출들을 팔아넘기는 과정에서 어펌은 대출들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ABS, Asset-Backed Securities라고 불리는 형태의 채권인데요. 쉽게 말해서 대출에서 앞으로 들어올 원리금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봤던 모기지 담보부 증권, MBS라고도 하죠. Mortgage-Backed Securities나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불렸던 CDO들, 이런 상품들도 본질적으로는 다 같은 구조입니다. 미래의 원리금이 되갚아질 수많은 대출들을 한데 모아서 하나의 커다란 채권이 생겨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런 업무는 보통 증권사의 구조화 금융팀에서 보통 하는데요. 저도 모건 스탠리에 있을 때 2014년, 15년 정도쯤에 이런 ABS 만들어서 파는 업무를 잠시 맡았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항공사가 한국과 홍콩 간의 이런 화물 항공 노선, 화물을 운송하면서 나오는 미래 매출들을 앞으로 3년간 운영해서 나올 돈을 지금 현재 기준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미리 한 방에 돈을 땡기고 싶다고 할 때 이런 미래에 발생할 화물 운송 매출들, 이 한국과 홍콩 간의 이 구간에서 발생하는 매출들을 한데 모아서 하나의 거대한 채권으로 재조합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경험상 살펴보면 핀테크 회사들, 특히 대출에 특화된 핀테크 업체들은 거의 누구나 한 번씩 ABS 시장에 문을 두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갖고 있는 자산을 재활용해서 돈을 땡겨오는 방안이기 때문인데요. 돈을 싸고 빠르고 지속적으로 땡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개인 간 P2P 대출 스타트업으로도 크게 떠서 상장까지 성공한 랜딩클럽이나 소파이 같은 회사들도 본인들이 대출해준 이런 대출건들을 묶어서 ABS를 꾸준히 발행했었고, 이것 또한 2014-15년 언저리에 제가 모건 스탠리에 있을 때 열심히 팔러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어펌은 작년부터 ABS 발행을 본격 시작을 했고 부족한 쩐을 끌어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어펌이 발행한 ABS를 사주는 진짜 쩐주가 누구냐 살펴보면 헤지펀드나 자산운용사, 보험사 같은 이 돈을 들고 있는 전통 금융기관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펌이 발행한 ABS를 매트라이프 생명이 사들였는데요. 이 말인즉슨 매트라이프의 돈을 뒷배삼아서 어펌이 할부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그 할부 서비스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펠로톤 기계를 구독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금융계에서 흘러들어온 돈이 소비자의 삶에까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예죠. 그리고 금융계의 그 돈조차도 평범한 개인들이 납입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모아진 돈이라는 점에서 금융과 산업 간의 선순환 고리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쩐주들 입장에서는 돈을 잘 갚는 놈이 계속해서 더 많이 빌려갈수록 좋아합니다. 어차피 돈을 빌려주려면 상대방 신용평가부터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절차까지 각종 고된 운영 업무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냥 돈만 빌려주고 끝이 아니라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빌려줄지, 받을 수는 있을지, 그럼 받는 과정은 어떤지, 그리고 계좌도 다 열어야 되고요. 이런 수많은 절차들을 해야 되는데 돈을 빌렸던 사람이 계속해서 빌려가면서 잘 갚다 보면은 관리가 너무 편해진다는 장점이 있죠. 이 지점에서 살펴보면 펠로톤이 어펌의 굉장히 좋은 고객인데요. 그 이유는 비싼 홈트 기계에 돈을 내고 열심히 운동하는 소비자들은 기본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대출이자 연체 기록이 없거나 매우 낮은, 그러니까 고퀄의 소비자들이 모여있는 어펌의 고객이 펠로톤이다 보니 어펌이 ABS 발행을 위해서 재활용한 기존 할부건의 무려 40%가 펠로톤 소비자들에게 나갔던 할부 대출건이었을 정도였습니다. 참고로 쩐주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어펌이 이런 식으로 좋은 대출들을 모아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악성 대출을 모아서 판매하게 되면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BNPL은 단순히 신박한 할부 금융 서비스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통 금융기관들까지 참여하는 거대한 금융 생태계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점에서 기존의 거대 핀테크 기업들도 계속해서 BNPL 업체들을 인수하거나 BNPL 업체들과 제휴를 맺고 있는 중입니다. 스퀘어의 경우에도 BNPL 3대장인 호주의 애프터페이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했고요. 페이팔의 경우에는 일본의 BNPL 업체인 페이디를 인수 발표했습니다. 스퀘어와 페이팔 둘 다 핀테크 슈퍼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슈퍼앱을 통해서 B2C 금융시장을 모조리 잡겠다는 큰 꿈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새로운 영역의 B2C 서비스를 계속해서 붙여나가고 있고요. 특히 스퀘어는 아예 공식 라이센스를 받아서 은행업에 진출을 한 상황이고 BNPL 업체인 클라르나도
은행업에 진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존 핀테크 업체와 BNPL 업체들 간의 접점도 점차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이 외에 애플이나 아마존 등의 빅테크 기업들도 BNPL 업계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애플은 애플페이에 할부 기능을 더하고 아마존은 어펌과 제휴하는 식으로 BNPL 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장 금융업자가 꿈이라기보다는 본인들 사업 영역에 꼭 접점을 만들어 두어야 할 분야가 BNPL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BNPL의 산업을 어우르는 성장성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골드만삭스도 얼마 전에 할부 금융업체인 그린스카이라는 회사를 인수 발표했습니다. BNPL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더 전부터 비슷한 업을 했던 회사인데요. 골드만삭스는 전통적으로 B2B 고객들 대상으로 돈을 벌어왔었죠.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는 B2C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생각하고 키우고 있던 와중이었는데요. 그린스카이 인수를 통해서 B2C 소비자들에 대한 접점, 그리고 대출 포트폴리오를 한 방에 다 가져올 수 있다는 시너지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그린스카이의 특이점은 앞서 말씀드린 어펌 등의 BNPL 업체들과 달리 그린스카이는 건설 프로젝트나 성형외과, 치과 이런 병원들이 주요 고객이라는 점입니다. 이커머스 상점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어펌 같은 BNPL 업체들 대비 건당 대출액이 더 크고 대출이 특정 산업들에 몰려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을 내보면 금융업의 본질이라는 게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시에 적절한 금액을 조달해 주는 겁니다. 산업이 발달하는 과정에서도 연관 금융업이 붙어서 중간 수수료를 잘 챙겨가면서 함께 발달을 해줘야 산업이 더 빠르게 클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로 오늘 살펴본 2020년의 최대 키워드인 펠로톤과 2021년의 최대 키워드인 어펌의 협력이 좋은 예죠. 그리고 그 뒤에서는 우리의 지갑에서 나간 돈이 알게 모르게 투자가 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월가 금융인들이 ABS라는 금융상품을 만들어 팔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산업의 성장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비자 수요만을 살펴보는 것을 넘어서 이를 둘러싼 금융생태계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까지 잘 살펴보면 더 큰 그림에서 얼마나 이 산업이 클 수 있을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BNPL 생태계의 희망찬 얘기였고 BNPL 업계의 어두운 점 아니면 조심해야 될 점을 순살 에디터 사족으로 빠르게 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BNPL은 한국에선 당분간 보기 힘들 거예요. 참고로 한국에서는 후불 결제에 대한 규제가 있어서 후불 결제 금액 한도를 금융당국에서 열어줘야 되는데 현재는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에서 30만원까지만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카카오나 네이버가 금융당국에서 최근 오히려 때려맞고 있는 분위기이고 이 이유가 금융업 라이센스 없이 실질적인 금융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라이센스를 따서 운영을 해라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카카오나 네이버가 금융업 라이센스를 따서 운영을 할 때까지는 한국에서는 이런 BNPL 서비스를 만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이런 규제 때문에 계속 난항을 겪고 있기도 한 상황이라서 이런 라이센스 없이 후불 결제 한도를 늘려주게 되면은 카카오나 네이버가 은행이나 카드사처럼 기능할 수 있는 이런 대출 사업을 라이센스 없이 공식 허가해주는 그런 뜻이 되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BNPL을 통해 발생한 대출이 서브프라임 론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브프라임 론이라는 거는 신용도가 낮은 대출을 뜻하죠. 아무래도 BNPL은 기존 카드사와는 달리 전통적인 신용평가를 건너뛰고 일단 그냥 소비자에게 대출을 해줘서 거래액을 늘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말하면 금융위기의 주범이었던 서브프라임 론, 신용도 낮은 대출들이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런 쩐주들이 BNPL 업체들로부터 이런 서브프라임 론까지 더 적극적으로 사들이게 되는 상황이 오면은 세상에 이런 서브프라임 대출로 인한 거품이 더 끼게 되겠죠. 이 때문에 BNPL 업체들 뿐만이 아니라 이런 금융생태계 자체가 건강히 살아남으려면 BNPL 업체들의 대출에 대한 이런 할부에 대한 손실률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아직까지는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BNPL 기업들 자체도 아직까지 대규모 적자 상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각국이 BNPL 업체들을 규제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과소비를 불러온다는 점이고요. 지름신을 불러오는 이런 BNPL 업체들에 대해서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각국 정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주의해야 될 또 다른 포인트입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차근차근 대답해 드릴 거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다시 금융과 산업 간 연결된 이러한 핫 이슈를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